QML과 Qt를 활용한 GUI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병영이라고 합니다. 보미 플레이어 개발자라고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딱히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 대단한 경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는 저도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할 거다 보니까 슬라이드보다는 예제 위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사용하게 되는 소스 코드 같은 거는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아마 이 슬라이드 나중에 웹상에 공개될 테니까 그쪽에서 주소 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발표해주신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리고 주소 좀 짧게 많이 정리해주셔서 다음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좀 긴 주소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게 봄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모거든요. 빠르게 돌릴게요. 이건 QML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대두가 된 거는 노키아가 큐트 먹었을 때 자기네들 스마트폰 OS에서 좀 쓰겠다고 열심히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바일을 의식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모도 모바일 위주로 데모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미 자체도 UI가 전부 다 QML로 짜여있을 정도로 딱히 모바일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그 스타일부터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모 같은 거는 전부 다 C++는 하나도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QML만 가지고도 이런 정도의 게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좀 넘길게요. 제가 게임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웹하고 연동을 해서 트위터 내용을 불러온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QML과 큐트킥이라고 그 제목에 들어갔는데 잠깐 발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 거 얼마나 되세요? 자바스크립트만 좀 만져봤다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한 번에 다행이네요. 생각보다 좀 경험이 있을 많아갖고 그 주제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게 나올 수 있어갖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QML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얘기하려면 큐트가 뭔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큐트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지고 있긴 한데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지금 붙여놨어요. 옛날에는 GUI 프레임워크라고 많이 불렸는데 지금 엄청 많이 퍼져갖고 들어있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이 QML이 뭐냐? 그러면 Qt 가지고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모듈하고 언어 스펙을 말하는 건데 여기 선언형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거 뭔지 조금 이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큐트킥은 또 뭔데 하면은 이 QML 안에 들어있는 모듈인데 그 QML 모듈과 언어 스펙을 이용해서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듈이에요. 그래서 결국 QML 자체는 GUI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스크립트 언어를 넣고 싶다. 근데 나는 큐트를 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걸 끌어올 필요 없이 그냥 QML 그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크립팅을 지원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 GUI 자체를 이제 QML로 짜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큐트킥 모듈을 가져오는 게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플랫폼은 사실상 모든 메이저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큐트 자체가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모듈인 큐트킥이나 QML도 같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서 윈도우즈나 OS 10이나 리눅스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모바일 쪽에서도 iOS나 안드로이드 등거 많이 지원을 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유명하지 않지만 셀피시 이런 것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블랙베리네요? 블랙베리 지원합니다. 블랙베리 지원합니다. 하고요. 저것도 제가 여기서 적진 않은데 아마 윈도우즈 RT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펙은 뭐냐면은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컴파일러는 큐트 자체가 컴파일러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컴파일러 언어 하나 만들자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기도 하고 인터프리터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 iOS J라고 써놨는데 iOS는 애플 정책 입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는 걸 할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잘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정책 중에 컴파일러를 내장하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트 개발하는 사람들 하는 말로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놓은 대안책으로 컴파일러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거 쓸 일은 거의 없는 게 오픈 소스가 아니라 저거 커머셜 라이센스로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큐트키하고 QML은 자바스크립트를 네이티브 언어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큐트랑은 이제 C++를 이용해서 연동 가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인데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여자분 뭔가 계속 남자분께 성격 툭툭 치는데 뭐 혹시 이쪽 전공자 되시나요? 컴공이라. 아 컴공 전공구나. 전공자 계시면 굉장히 창피해지는 틀린 말 할 수도 있기는 좀 무서운데 전 전공이 아니거든요. 혹시 틀린 말 하면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하면은 이거 처음 제가 이거 얘기 들었을 때도 좀 찾아보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제일 일반적인 정의는 이거더라고요. 명령형 언어가 아니면 다 그냥 선언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명령형 언어는 뭐냐 하면은 흔히 우리 쓰고 있는 뭐 C나 C++, 뭐 자바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명령형 언어인데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뭔가 컨셉 그런 걸 얘기하자고 하면은 선언형 프로그래머는 무엇을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명령형 언어는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들 표현을 해야만이 이거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그거 좀 조금이라도 이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거 브라운관 모니터예요. 지금 뭐 안 쓰는데 브라운관 모니터가 좀 생긴 게 좀 빡하고 좀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그걸로 준비했어요. 그 왼쪽은 브라운관 모니터의 뒷면을 바라본 거고 오른쪽은 브라운관 모니터의 앞면을 바라본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쪽이 전자총이 되죠?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패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화면에 어떻게 쏴주느냐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화면이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표현한 건데 이 왼쪽이 명령형 언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명령형 언어 같은 경우는 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추상화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큐트나 C++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추상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언형 언어에서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나는 원을 그릴 거고 여기다 곡선을 그리고 여기 색깔은 무슨 색깔로 지정을 할 거고 그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에 어울리는 게 역시 아무래도 GUI 설계 부분이 많이 이런 거를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여기서 설명해야 될 QML이라는 거는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사실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뭐 깊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뭔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나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뭔지 아시죠? 헬로 월드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헬로 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면 심심하니까 왼쪽은 지금 C 헬로 월드예요. 근데 화면 여백 문제 때문에 뭐 헬로까지만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될 큐트키를 이용한 예제인데 이 C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 부분에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메인 함수가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 시작하는 부분이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이 지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헬로라고 찍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찍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걸 찍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이 예제 실행 결과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폰트가 독특한 건가 봐요. 헬로 다음에 백슬래시 같은 거가 이건 아마 제가 저거 환경이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쓰는 거라서 환경이 좀 꼬여있나 봐요. 그 화면에 표시된 아이템들을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아이템 놓을 거다 그럼 아이템이라고 적고 텍스트 놓을 거다 그럼 텍스트라고 적고 그리고 텍스트에 뭐 쓸 거냐 그럼 헬로라고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화면에 뭘 쓸 건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내용하고 서식만 이렇게 선언을 해가면 그 결과가 그냥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없이 막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뒤쪽에서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뭔가 추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당연히 선언형이 더 우월하다 뭐 그런 걸 논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QML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해서 명령형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스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예제를 들어갈게요. 이거 제가 그
간단하게 이번에 발표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간단한데 오른쪽이 소스 코드고 왼쪽이 실행한 결과가 돼요. 이거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좀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랑 예제 목록이랑 다 아까 그 주소 적어드린 GitHub 저기 레포지토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서 실행해보시면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시는 그냥 큐티 크리에이터에서 해도 되나요? 네? 큐티 크리에이터에서 해도 되나요? 네, 물론 됩니다. 큐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그 부분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제 설명하는 것만 해도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크리에이터에서 그냥 프로젝트 만들 때 큐티키 프로그램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소스 코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게 헬로 월드 아까 소스 코드 똑같은 소스 코드예요. 이쪽이 헬로 소스 코드고 왼쪽이 실행이 왔는데 여기 헬로라고 찍힌 거 보이시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다음 코멘트를 잔뜩 달아봤습니다. 이제 이 설명 이 얘기는 이렇게 주석을 잔뜩 달아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주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주석 다는 법은 QML 같은 경우도 다른 언어에서 많이 쓰는 주석 사용합니다. 하늘짜리 주석은 이거 슬래시 2개 붙는 거 쓰고 열어준 주석은 뭐 슬래시 별하고 별 슬래시로 끝나는 거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줄이 그리고 제가 좀 발표하다 보면 톡줄할 때 톡줄을 하게 돼요. 막 혼자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듣는지 안 듣는지 신경 쓰고 말만 막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임포트 구문으로 시작을 해요. 임포트 구문은 되게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거 해보신 분은 되게 익숙하실 거고 뭐 C 같은 경우는 뭐 인클루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임포트 뒤에 모듈 이름을 적어주고 그 뒤에 블록 버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버전을 지정한다는 거는 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뭐가 더라? 하위 완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해당 모듈의 특정 버전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2.0에는 구현이 안 돼 있고 2.1에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큐트키 2.1이라고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똑같은 아이템인데 뭐 2.0하고 2.1하고 동작이 다르다. 그러면 2.0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면 2.0으로 임포트를 해주는 게 그대로 호환성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큐트킥이란 모듈을 불렀기 때문에 뭐 큐트킥 여기 써놨는데 모듈은 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뭐 컨트롤스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직접 사용자가 모듈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용할 거는 큐트킥 모듈만 사용할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거 임포트 한 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이템 하고 괄호 열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적는 게 타입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적는 게 아이템이란 타입이에요. 아이템이란 타입이 뭐냐 하면은 큐트킥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 모든 비주얼 타입들의 기본 타입입니다. 비주얼 타입이라는 건 이렇게 눈에 표시할 수 있는 타입을 말하는 건데 이 그 큐트킥에 들어있는 뭐 밑에서 적는 텍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비주얼 타입들 아이템을 상속받는다고 유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이라는 거는 뭐 객체지향 해보신 분들이면 익숙한 단어인데 아이템이라는 건 바깥에 하나 두고요. 그 안에 텍스트라는 걸 뒀어요. 텍스트는 화면에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텍스트 땡땡 하고 헬로라고 적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그냥 한글로 프로퍼티라고 적은 거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프로퍼티라든가 뭐 어트리뷰트라든가 뭐 필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속성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프로퍼티는 프로퍼티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QML 타입들은 특정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텍스트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이 네이밍을 왜 이렇게 했는지 컨텐트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저도 어쩔 수 없고 텍스트 안에 텍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프로퍼티는 이제 텍스트가 뿌린 글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다가 이건 초기화 부분이에요. 초기화 때는 텍스트에다가 콜론 땡땡하고 옆에다가 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걸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의 텍스트 프로퍼티는 표시할 문자를 나타냅니다. 라는 거고요. 프로퍼티를 앞으로 계속 이것저것 대입을 하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프로퍼티가 뭐가 있는지는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으니까 그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주로 쓰게 되는 프로퍼티는 이제 width라는 거는 이제 가로 길이 같은 거, 아이템의 가로 길이고 하이트는 세로 길이고 XYZ라는 게 있는데 XY는 뭐 위치에 X 좌표, 위치에 Y 좌표예요. 근데 Z 같은 경우는 이게 큐트킥 3D라고 따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큐트킥은 2D 그래픽스를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축으로 뭐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스태킹 오더라고 하죠. 이렇게 뭐가 앞에 보이고 뭐가 뒤에 들어가고 그런 걸 지정할 때만 쓰는 상대적인 값을 G라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앵커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를 지정할 때 또 쓰는 유용한 놈인데 이것만으로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비지블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이걸 숨길 건지 안 표시할 건지 숨길 건지 적는 건데 왜 이런 거 쓰냐면은 안 쓸 거면 그냥 안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반응에 어떻게 뭐 이걸 클릭하면 나타나겠다 클릭하면 사라지겠다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오파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명이라고 하죠. 1.0이면은 완전 불투명해서 화면을 보이게 되고 0.0이면은 이제 완전히 투명해서 안 보이게 되고 0.5는 반쯤 투명해져서 이제 뒤에가 한 반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이템의 주요 프로퍼티라고 적었듯이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설명했던 이제 텍스트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앞에서 적었던 문자열 대입한 텍스트 말고도 뭐 폰트 지정하는 폰트라는 것도 있고 글자 색깔 지정하는 컬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평 정렬 위치 지정하는 호라이즌털 얼라이먼트, 버티컬 얼라이먼트, 수직 정렬하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인터프리터니까 한번 인터프리터 한번 써봐야겠죠?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주석으로 이제 컬러에다가 샵에 FF 빵빵빵빵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HTML 같은 거 조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면 무슨 색인지 금방 아시죠? 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주석 지우고 실행해볼게요. 빨간색 됐죠?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뭐죠? 마젠타일 거야 아마. 그리고 색깔 지정하는 방법은 뭐 뒤에서 좀 간단하게 또 나오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HTML 쓰듯이 텍스트코드 6자리 방법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미리 정의된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레드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범용성이 문서에 어떤 단어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문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요 함수가 있어요. qt.rgba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뭘 받냐면은 rgba 값을 0부터 1까지로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받아요. 예를 들면 0.5에 0.5에 1.0에 그리고 1.0 이런 식으로.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색깔 나왔죠? 알지? 보라색인가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폰트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폰트라는 프로퍼티가 좀 독특하고 또 중요한 프로퍼티예요. 그룹 프로퍼티라고 하는 놈인데 프로퍼티 안에 또 프로퍼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룹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폰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적은 것처럼 폰트 안에 이제 패밀리, 이탈릭, 볼드, 픽셀 사이즈, 포인트 사이즈하고 땡땡땡땡땡 없이 많은데 생략한 거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개 적은 거예요. 대충 CSS 쓰는 식으로 네, CSS랑도 좀 프로퍼티에다가 선언하는 부분은 CSS랑 비슷해요. 그리고 코드 돌리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는 뭐 그룹에다가 찍고 이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은 아이템에 적어놨으니 그룹 땡땡땡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밑에 내려갈게요. 여기 지금 제가 주석으로 지어놓은 게 좀 올릴게요. 주석으로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폰트에 볼드랑 픽셀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폰트에 열고 볼드에 값 넣고 픽셀 사이즈 값 넣고 닫고 이 방법을 쓰거나 또는 폰트 찍고 볼드 땡땡 하거나 사고 폰트 찍고 픽셀 사이즈 땡땡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주석 지어볼게요. 그러면은 글씨 커졌죠? 커지고 두꺼운 바뀌었죠? 이탈릭 한번 넣어볼게요. 이탈릭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지우면은 어떻게 되면은 안 나오죠? 뭐냐면 지금 실행 실패한 거예요. 제가 제 에러 메시지를 띄우도록 좀 더 멋있게 만들면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서 주석으로 지워볼게요. 그럼 나올거예요. 나오죠 다시. 여기도 터마 이탈릭 한번 넣어볼까요? 그렇죠? 네. 똑같이 이탈릭 바뀌죠? 픽셀 사이즈 좀 키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프로퍼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프로퍼티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GUI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잔뜩 꺼내놓고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중요해지는 개념인데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GUI 조금만 짜보신 분이 뭔지는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처음 제가 렉팅글하고 시작했어요. 렉팅글 뭐냐면은 렉팅글이 뭐죠? 직사각형인가? 직사각형. 네모. 네, 네모입니다. 네모입니다. 네모죠, 네모. 원초적인 원래. 그리고 뭐냐면은 화면에다가 네모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아이템이에요. 네모 영역이 뭐냐면은 아까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화면에는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주로 다른 아이템을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렉탱글이라는 건 실제로 화면에다가 뭔가 여기 사각형이 뭐가 있다라고 표시할 때 쓰는 건데 주요 프로퍼티는 이제 색깔 지정하는 컬러 있고 모서리 반경 지정하는 라디어스 있고 테두리 두께, 테두리 색 지정하는 보더라는 그것도 이 점 찍은 거 보시면 아까 배운 그 그룹 프로퍼티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색깔 레드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뭐냐면 이게 바탕화면이 다 빨간색으로 된 게 이게 레드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그런 걸로 바꿔볼게요. 블랙으로 바꿔보면은 아까운 사람 있죠. 그럼 이거 라디어스 모서리 반경이라고 해서 모서리 반경 뭐에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워볼게요. 여기 테두리 바뀌신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더 위드스는 그러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테두리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한번 이거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렉탱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퍼티들이 이 정도고요. 이 프로퍼티 밑에서 쓰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id하고 땡땡하고 루트 이렇게 정하는데 id라고 하는 거 이거 보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로퍼티에다 값 넣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id라는 건 사실 프로퍼티는 아니에요. id라는 건 id만으로도 id 어트리뷰트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도큐멘테이션을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할까 그냥 id 속성이라고 해놨습니다. 프로퍼티는 아닌데 프로퍼티처럼 생겼는데 이 id라는 놈은 이 문서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서 안에서만 보이는 놈이고 모든 QML 타입은 id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 가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되고 필요할 때만 주는 건데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 객체를 가리키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사각형이 되게 많잖아요. 얘도 이 사각형에서 얘도 네모로 할게요. 네모 있는데 이 네모를 가리키고 싶은데 이 네모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 얘한테 id를 주고 그거 가지고 지칭을 하면 됩니다. 뭐 HTML에서 태그에다 id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을 또 줄을 만들었는데 여기 렉탱이 몇 개 들어가냐면 3개 만들었어요. 보면은 제일 바깥쪽에 ID 블루라고 지정한 놈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놈이고 안쪽에 그린이라고 ID 준 놈이 이 초록색 놈이고 또 안쪽에 핑크라고 준 놈이 이제 이 핑크색에 해당하는 놈인데 왜 이런 걸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사각형을 잔뜩 늘어놨느냐 하면은 아이템의 부모 자식 관계를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정한 것처럼 부모 안에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바깥쪽 아이템이 부모가 되고 안쪽 아이템 자동으로 자식이 돼요. 이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아이템을 표시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위 예제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루트고요. 이게 블루고 이게 그린이고 이게 핑크예요. 그러면 지금 루트 안에 지금 블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블루는 루트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블루 안에 그린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린도 블루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핑크도 마찬가지로 블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핑크도 블루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린하고 핑크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같은 중첩 레벨에 들어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두 개는 지금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시블링이라고 하는데 뭐 찾으면 형제자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형제가 됩니다. 얘네 둘은. 그래서 얘네들 보여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단은 아까 처음에 z라고 보여지는 순서 정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했는데 z 값에 상관없이 자식 부모 관계에서는 부모가 항상 밑에 깔리고 자식이 위에 올라가요. 부모는 항상 힘들죠. 자식 떠받느라. 그래서 g에 상관없이 자식이 항상 부모 위에 표시가 되고요. 근데 z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래로 들어가는데 이거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형제끼리는 g 값이 높은 아이템이 위에 표시가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g를 안 써도 상관없는데 g 안 쓰면 기본값이 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값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g 땡땡 0, g 땡땡 0이라고 일부러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값이면은 나중에 선언된 놈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린 위쪽에 핑크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핑크가 더 나중에 선언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Z 값을 예를 들어서 얘를 1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Z 값은 절대적인 값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얘랑 비교해서 누가 Z가 더 크냐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전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 큰지 더 작은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 리얼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 뭐 0.1 이런 것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이제 XY 좌표라는 거 지정을 한번 해볼 건데 그렇죠. 하면 이제 옐로우라는 걸 또 하나 추가를 했어요. 옐로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중첩 단계 보시면 루트 바로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우는 지금 루트가 부모가 되는 거고 옐로우는 루트의 자식인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Y를 보면은 100이라고 줬어요. 이 100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설명 안 했는데 참 깜빡하고 거의 또 대부분의 GUI에서도 그렇고 오픈GL 제외하고 대부분의 GUI에서는 여기 왼쪽 이가 여기 왼쪽 맞죠? 왼쪽 이가 0,0이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Y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Y 1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0픽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부모가 바뀌면 바뀌어요. XY 좌표는 부모에 대한 상대 좌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페어런트 땡땡 핑크를 했는데 페어런트라는 프로퍼티는 부모를 그 중첩이랑 상관없이 그냥 얘를 부모로 잡겠다는 프로퍼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옐로우는 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고 보세요. 그림 내려놓을게요. 내려갔죠. 다시 이거 한번 다시 주소로 지어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왜 내려갔냐면은 핑크 자체가 이 루트에 대해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핑크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거 100픽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핑크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위치가 X를 지정할 때문에 X가 0이기 때문에 이만큼 핑크 들어간 만큼 얘도 같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아이템의 XY 좌표는 부모에 대한 상대 좌표라는 거.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그 QML 소스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그냥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썼는데 왜냐면은 부모 자식 관계를 좀 알아야지 이거 설명할 때 편하기 때문인데 시작할 때 일단 임포트 몇 개 씁니다. 임포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하나밖에 안 쓰면 뭐 임포트 모듈 1, 임포트 모듈 2, 임포트 모듈 3 이런 식으로 쓱 쓰고요. 뭔가 아이템을 하나 딱 씁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some kind of item 이렇게 써봤는데 하나 쓰고 그 안에 뭔가 잔뜩 적어요. 그리고 끝나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안에다가 뭐 아이템 뭐 또 하나 쭉 하면은 두 개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반드시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최상의 아이템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some kind of item이라는 게 최상의 요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설명했던 여기서 설명했던 거는 지금 렉탱글이 최상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설명을 또 하게 될 텐데 퍼슨 타입 정의할 때 이게 훨씬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앵커 처음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앵커이라고 있었죠. 앵커 위치 지정하는 데 쓰는 건데 뭐냐 뭔가 이것만으로 설명할 거 많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설명할 거 진짜 많아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렉탱글하고 시작했는데 색깔 라이트 그레이였죠? 여기 바깥쪽에 좀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거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렉탱글 컬러 라이트 그레이로 준 놈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앵커라는 놈을 쓰기 시작할 건데 앵커가 뭐냐면은 닷이라는 뜻이죠. 그 배 이렇게 흔히들 막 표시하는 닷 있잖아요. 그 닷 뭐에 쓰는 거냐면 배 정박시킬 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앵커스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템의 어떤 위치를 다른 아이템에 어떤 위치에다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안쪽에 렉탱글하고 컬러 그린하고 줬죠. 위에 요거를 지금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앵커를 하나 줬어요. 앵커를 하나 중에 아니라 앵커 안에 이제 값을 대입하고 있어요. 앵커도 그룹 프로퍼티인데 값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씩 다 볼 건데 앵커 안에 일단 기본에 되는 건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그러면은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맞죠? 안 틀렸죠? 위쪽을 페어런트의 위쪽에 갖다 붙이는 뜻이고 왼쪽을 페어런트의 왼쪽에 붙이는 거고 오른쪽을 페어런트의 오른쪽에 붙이는 거고 아래쪽을 페어런트의 아래쪽에 붙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녹색 아이템이 있는데 녹색 아이템 위쪽을 페어런트 지금 라이트 그레이로 그려놓은 놈이잖아요. 위쪽에 붙이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안 붙어 있죠? 좀 떨어져 있죠? 왜 떨어져 있냐면은 밑에 마진이라고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탑 마진 10, 뭐 레프트 마진 10, 라이트 마진 10, 바텀 마진 10 이렇게 줬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탑 마진 0으로 바꿀게요. 그럼 갖다 붙어버렸죠. 그럼 이것만 한번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만 좀 여백이 많이 벌어졌죠. 이런 식으로 여백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씩 대입하는 경우도 필요하긴 한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아이템에다 그냥 똑같은 크기로 갖다 붙이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좀 조절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경우에 편리하게 쓰라고 하는 게 여기 fill이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fill 땡땡 아이템 이렇게 적으면은 위에 이렇게 적으면 똑같아요. 이게 지금 fill 땡땡 페어런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똑같고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다른 아이템 뭐 루트 이런 거 적었으면 루트 버튼, 루트 라이트, 루트 레프트, 루트 탑 이렇게 적으면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지워보고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바뀌는 거 엄청 똑같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진 같은 경우도 내 여백에 똑같은 여백을 주고 싶다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진즈라고 하는 짧은 이름이 있어요. 이걸 쓰면은 위에 내주라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바뀌는 거 없죠.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는 마진즈를 준 다음에 하나만 따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선언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걸 나중에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다 10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만 20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에다가 아까 썼던 뭐 X, Y, width, height 이런 거 하나도 안 적었는데 이 앵커를 내려버리면은 여기 위치 고정돼 버리죠. 위쪽 위치,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치 다 고정되죠. 그러면 이 아이템의 크기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X, Y, width, height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랑 충돌을 일으켜서 프로그램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앵커를 쓸 때는 그 width나 height나 X나 Y가 결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신경을 쓰면서 그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 내려가시면은 밑에 가면 같이 쓰는 경우를 또 볼 텐데 이거 또 다른 예제인데요. 이거 오렌지예요. 오렌지 하시고 있나요? 오렌지 색인데 이번 앵커 또 다른 것처럼 버티컬 센터라는 거 있고 호라이즌털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템의 수직 중심 이쪽만 이렇게 여기구나. 수직 중심하고 수평 중심하고 위치를 다른 아이템의 수평 중심하고 수직 중심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 무슨 버티컬 센터를 페어런트의 버티컬 센터에 갖다 놓고 호라이즌 센터를 페어런트의 호라이즌 센터에 갖다 놨죠. 그러면은 수직 중심도 페어런트의 수직 중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수평 중심도 페어런트의 수평 중심에 갖다 놓으니까 한마디로 페어런트에 대해서 중앙중을 시키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른 아이템에서 한 번 놓고 싶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센터 인이라고 하는 짧은 이름이 또 있어요. 이걸 적어주면은 이 위에 두 줄 적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 이런 거 없죠? 스윙인데. 그리고 위치 일단 가운데 갖다 놓고 싶은데 가운데 갖다 놔도 이거 완전 가운데 말고 조금만 좀 움직이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버티컬 센터 오프셋, 호라이즌 센터 오프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티컬 센터 오프셋은 뭐 수직 중심 오프셋이라고 표현하는데 별로 Y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겠다 이거고 호라이즌 센터 오프셋은 X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겠다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나씩 해볼게요. 버티컬 센터 오프셋부터 하면은 Y쪽으로 마이너스 100 평행 이동하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이 작아지는 쪽이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번에 호라이즌 센터 오프셋 20주면은 오른쪽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냐만 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크기는 하나도 안 정했어요. 앵커 가지고 이 경우는 크기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위스하고 하이트를 여기서 따로 좋아하고 100하고 200을 줬고 반대로 중심 위치가 정해지면 당연히 X, Y 위치 정해지죠. 위스, 하이트 정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X, Y 좌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얘를 다시 중앙으로 돌려놓고 앵커를 걸 수 있는 대상에 좀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구현상의 제한이라고 하던데 바로 보여드리면 안 되지. 등용지 바로 생각하자. 앵커의 대상은 여기 보시면은 대상은 자식에서 부모 또는 형제, 형제만 제자리한테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식 아이템이 부모한테 앵커를 내릴 수 있어요.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앵커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앵커는 못 내려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초록색이 부모고 오렌지가 저거 뭐냐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는 얘한테 앵커를 걸 수 있는데 얘는 얘한테 앵커를 걸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근데 보통 써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앵커를 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머리 터지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 쓰는 경우는 없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이걸 못 쓴다고 해서 형제끼리 앵커 거는 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형제끼리 또 앵커를 걸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렉탱글 하나 만들 건데 색깔 블루예요. 그리고 앵커 건데 탑을 오렌지 버튼이에요. 오렌지 버튼 여기죠. 그리고 라이트가 오렌지 레프트예요. 여기죠. 이거 탑이 보통에 걸리고 라이트가 레프트에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아이템이 여기 있을 건데 아이템의 탑이 여기 걸릴 거고 라이트가 여기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통은 페어런트 밑에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까지 쭉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걸리겠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하고 보면은 옆으로 얼마나 갈 건지가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위스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위스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하면은 누구로가 10정도로 하죠. 하면은 지금 탑 라이트 보통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이 되고 여기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라는 게 쓰기에 따라서는 XY 좌표를 직접 지정하는 것보다 편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XY를 지정하는 게 앵커를 쓰는 것보다 더 단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이템의 위치 XY 좌표가 변하지 않는 경우 위스나 하이트가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직접 대입을 하는 경우가 좋고 동적으로 레이아웃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앵커를 쓰는 게 좋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원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앵커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GUI 하려면 버튼 클릭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버튼 클릭하고 뭐를 해서 실행하고 뭐 체크박스 누르면 뭐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기인데 시그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시그널 속성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그냥 시그널이라는 걸 써요. 큐트에 대해서 아니 큐트뿐만 아니라 보통 GUI 쓰면 뭐 시그널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시그널한 뜻인데 시그널은 뭔가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반응으로 실행이 되는 코드를 가리키고 여기서 큐비에서 시그널 코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로퍼티 시그널 있고 뭐 굳이 구분하려고 일반 시그널을 하면 그냥 시그널입니다. 여기. 그리고 시그널에는 대응하는 고유한 시그널 핸들러를 정의할 수 있어요. 시그널 핸들러의 이름은 시그널의 이름으로 다음 같이 정해진다. 뭐 온프로스커를 개념적인 시그널 이름이고 얘는 들어 서브 시그널 저거 써 있는데 이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내려갈게요 일단. 이거 뭐냐면은 일단 처음 아이템을 치고 렉탱글 하나 그렸어요. 얘예요. 라이트 그레이 지금 이게 라이트 그레이예요. 제가 라이트 그레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뒤에 지금 아이디 렉트라고 줬어요. 그리고 여기 앵커 바로 썼죠. 센터인 박아버렸을까? 이 부모 전체에 대해서 카운트 정리한 거고요. 센터인으로. 그 밑에 텍스트라는 거 하나 넣었어요. 텍스트는 뭐냐면은 글자 표시를 할 건데 얘는 지금 당장 안 쓸 거고 밑에다 좀 설명하고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아래야? 에이리야? 어떻게 되는 거든? 아래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마우스 아래가 있어요. 마우스 아래 아이템은 이름 그대로 마우스 관리 동작을 하게 하는 아이템이에요. 뭐 중요한 프로퍼티는 여기 후버 이네이블드하고 컨티니스 마우스, 프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버 이네이블드가 좀 독특한 점인데 보통 마우스를 만약에 여기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마우스가 움직인다면 캐치를 하잖아요. 근데 후버 이네이블드가 꺼져 있으면은 캐치를 못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뭔가 반응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러면 거의 후버 이네이블드는 켜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뭐 얘를 좀 색깔을 바꿔본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 마우스는 이름 그대로 이 영역 안에 마우스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놈도 후보 에너지보다가 꺼져 있으면은 클릭했을 때만 이놈이 경신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후보 에너지보다 거의 켜놓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트는 여기가 영역이 눌린 상태인가 아닌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 마우스 아이디어는 앵커 필 렉트 이렇게 적었죠. 얘가 렉트예요. 지금 얘하고 렉트하고 지금 형제 관계인데 여기다가 지금 그냥 마우스 아이디어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우스 아이디어가 이만큼. 그리고 후보 에너지보다 2로 해놨으니까 지금 항상 마우스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건데 이제 한번 시그널 넣어볼게요. 프로퍼티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프로퍼티에는 값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이건 따로 시그널을 선언하지 않아도 프로퍼티가 있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 이름은 프로퍼티 플러스 체인지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프로퍼티 이름이 뭐 some 프로퍼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그널은 some property changes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한 핸들러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시그널이잖아요. 그럼 시그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앞에 on을 붙여주면 됩니다. 아 참고로 모든 프로퍼티 첫 글자는 소문자여야 돼. 대문자로 쓰면은 이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on's property change들을 가지고 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on 대문자 s로 바꾸고 some property change 라는 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어주면은 프로퍼티가 바뀔 때마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으면은 on pressed changed라고 있죠. pressed가 뭐였어요? 눌러진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눌린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대괄호 가지고 싸주면 되고 자바스크립트 바로 나왔는데 이 정도는 아마 문법 몰라 대충 감 때려 잡으면 뭐 만약에 프레스트면 텍스트에 텍스트는 눌림으로 할 거고 만약에 아니면 텍스트에 텍스트는 그냥 빈 글자를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 대충은 알아듣시겠죠. 알아듣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안 누른 상태거든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눌리면 뜨죠. 떼면은 다시 뗀 거예요. 진짜 누가 뗀 거예요. 믿어주세요. 누르면은 눌리면 뜨고 떼면은 빈 글자를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그널 한번 다른 프로퍼티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컨테인즈 마우스라는 거 있었죠. 마우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만 바뀌는 건데 이번에는 컨테인즈 마우스 체인지드에다가 온 붙여갖고 이렇게 시그널 넣어볼게요. 이 시그널 뭐 할 거냐면은 렉트 있었죠. 요 사각형 렉트의 컬러에다가 컨테인즈 마우스가 틀면은 핑크 넣고 거짓이면 라이트 그레이 넣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우스가 들어가면 얘 색깔을 핑크로 바꿀 거고 나가면 라이트 그레이로 바꿀 거다.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바뀌었죠. 나가니까 다시 바뀌고 들어가니까 바뀌고 나가니까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누르면 눌리게 되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가 바뀌면은 자동으로 시그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핸들을 작성하면 되게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이 뭐 프로퍼티 시그널에 대한 거고 아까 하나 더 있는 게 일반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프로퍼티가 없이 정의가 되어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뭔가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뭐 실행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마우스 아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건 같은 시그널들이 있어요. 프레스트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프레스트 아까 거기 프로퍼티도 있었는데 아까 그거 프로퍼티가 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그널하고 프로퍼티는 같은 이름인데도 상관없어요.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프레스트, 릴리스트, 클릭트, 더블 클릭트, 포지션 체인지, 엔터, 엑시리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옆에 설명 들어갔을 때 마우스 눌렸을 때, 뗐을 때, 클릭 때, 더블 클릭, 마우스 이동, 그리고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썼는데 시그널 같은 경우는 그 프로퍼티 시그널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가 바뀌면은 전달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일반 시그널 같은 경우는 그 함수처럼 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마우스라고 하는 인자가 들어오는데 이 인자는 이제 마우스 이벤트를 나타내는 인자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프로퍼티 많을 때 뭐예요? 마우스.x는 이벤트 발생은 마우스 x표, 마우스.y는 뭐 이벤트 발생은 마우스 y는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외에도 눌러진 버튼이 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프로퍼티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여기서 안 쓰니까 일단 생략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포지션 체인지드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이거 뒤에 체인지드 붙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마우스 아래 안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프로퍼티에 대한 그 시그널은 아니고 그냥 일반 시그널입니다. 포지션 체인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포지션 체인지드는 마우스 위치가 바뀌면 실행이 되는 건데 뭐 하고 있냐면은 포지션이 바뀌면은 마우스.x가 마우스 x절표라고 했죠. 마우스.y는 마우스 y절표라고 했죠. 그럼 텍스트에다가 위치 플러스 바로 열고 마우스.x 플러스 콤마 마우스.y 하니까 위치 좌표를 텍스트로 풀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행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은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누르면 아까 눌린 그거 그대로 작용하고 있고요. 얘는 접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그널 같은 경우는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 가지고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시그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QML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 프로퍼티 바인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QML로 지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프로퍼티 바인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퍼티를 초기화할 때 땡땡하고 값 집어넣을 때 다른 프로퍼티를 거기다 대입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때려 박으면은 프로퍼티 바인딩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존하는 프로퍼티가 바뀌면 바인딩 프로퍼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썼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볼게요.
일단 아이템 있고 그 안에 마우스 에리아 하나 넣어놨어요. 마우스 에리아는 뭐냐면은 필 렉트인데 이거 아까 그 예제랑 똑같은 예제예요. 근데 마우스 에리아 좀 필요 없으니까 위쪽으로 밑 꺼내는 것 뿐입니다. 이거 이름을 해놨고 아까랑 똑같이 이 그레이에 렉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 지금 마우스 아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위스에다가 마우스 아리아 점 프레스드는 50 아니면 150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 에리아가 프레스되면은 50을 넣을 거고 아니면 150을 넣을 거다. 이거 하는 뭐라고 하죠? 패널 3학년 산자죠. 그리고 간단하게 쓰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차이면은 이게 실행되고 거짓이면 이쪽에 실행되고 그런 식인데 값을 대입 여기 프로퍼티 초기화하는 것도 구문이잖아요. 이 구문이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 때 마우스 에리아가 프레스되면 50을 넣고 아니면 150을 넣었다. 나중에 프레스가 바뀌면 여기 또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우스 점 프레스가 바뀔 때마다 이 구문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문 자체가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들 목록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가 바뀔 때마다 이 구문을 다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프레스면 200이고 아니면 30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누를 때 50이 되고 아니면 150이다. 누를 때 200이고 아니면 300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인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대로 1대1로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지는데 예를 들면 보통 GUI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에리아 프레스가 바뀌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걸고서 거기서 위스를 50 대입하거나 아니면 150 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프로퍼티 바인딩을 하면은 이렇게 그걸 한 줄을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작아지고 페이지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이거 보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GUI 프로그래밍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바인딩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처음에 값을 대입하면 그냥 그 값이 뿐이지. 예를 들면 마우스 에리아가 프레스트이면은 이걸 구문을 해석할 때 프레스트 기준에서 지금 안 눌렀으니까 그럼 150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로퍼티 바인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스가 바뀔 때마다 이 값이 갱신이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지금 컬러 라이트를 그레이를 하는데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뭘로 바꾸면 들어갈 때만 색깔 바뀌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 줄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마우스 아래야 컨테인드 마우스가 아니면 라이트 그레이고 참이면 큐트 RGB에 매스.r 랜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큐트 RGB 색깔이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여기 매스.랜덤이라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0부터 1 사이에 랜덤 그 난수 생성하는 함수인데 0부터 1 사이에 난수 가지고 그냥 랜덤한 색깔 한번 뿌려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리턴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프로퍼티 바인딩 시킬 때는 리턴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우스 컨테인트가 마우스가 거치되면 라이트 그레이로 고정이고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이 구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하나의 랜덤 색깔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랜덤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랜덤으로 색깔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이 구문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저거랑 비교해 볼게요. 아까 시그널 처리에서도 컨테인트 마우스 가지고 색깔 바꾸고 있었죠. 렉트점 컬러는 컨테인트 마우스, 핑크, 라이트 이렇게 적어놨었죠. 이거랑 아까 그 프로퍼티 바인딩 쓰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쓰면은 초기 색깔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렉트점 컬러는 처음에 라이트 그레이를 해놓고 여기서 그랑 똑같은 색깔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코드가 좀 중복이 되기 쉬운데 프로퍼티 바인딩을 쓰면은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지고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프로퍼티 바인딩 쓰는 예는 하나 더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위에 이제 사각형 하나 더 그렸어요. 네모 하나 더 그렸어요. 네모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 탑이라고 적고 보면은 앵커 어디다 붙여냐면은 앵커 버텀을 렉트의 탑이니까 여기 그리고 그 안에 마진이 50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젠트 센터를 렉트 프라이젠트 센터니까 여기 중앙역에 똑같이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컬러를 렉트 컬러로 바인딩 시킨 거예요. 이건 대입이 아니라 바인딩입니다. 이것도 위드스를 렉트 윅스로 바인딩 시켰고 하이트를 똑같이 자기 위드스의 절반으로 바인딩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 색깔이 바뀌면 얘도 색깔 바뀌어요.
얘 폭이 바뀌면 얘 폭도 바뀌어요. 그리고 얘 폭이 바뀌면 얘 높이도 바뀌어요. 그리고 앵커 들어갔죠. 앵커도 바인딩으로 작동을 해요. 레프트 탑이 내려가면은 얘도 같이 내려가야 돼요. 레프트 탑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요.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올라가면 색깔 바뀔 때 같이 바뀌죠. 나가서 그러면서 색깔도 같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르면은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줄어들고 같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프로퍼티 바인딩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QML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쓰면은 성능상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게 결코 싼 코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인딩 시기는 간결한 걸 쓰는 게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1초에 한 번 실행되는 거 가지고 딱히 그런 퍼포먼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매 프레임 그릴 때마다 바뀌는 그런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간결한 식을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고 하나 더 이제 순환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바인딩은 뭐냐면은 프로퍼티 바인딩을 걸면은 프로퍼티끼리 의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얘 색깔은 얘 색깔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 얘한테 또 얘 색깔에 의존하게 하면은 색깔 정할 수가 없죠. 얘도 얘에 의존하고 얘도 얘에 의존하고 처음 색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템에 지금 위스를 하이트에다가 걸어놓고 하이트를 위스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이 안 돼요. 서로 순환적으로 바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바인딩은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터미널 출력이 없는데 뭐 개발하실 때 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터미널 출력을 해주는데 이런 순환 바인딩이 탐지가 되면은 그 터미널 쪽에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템 수가 많아지면은 아이템끼리 뭐 얘는 뭐에 어디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거 꼬여갖고 순환 바인딩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어디 뭔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의존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QM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부터 뭔가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거 뭐냐면은 뭐 같아요? 카드. 다행이다. 카드라고 알아봤어. 다행이야. 써있는데. 카드이다. 아이디어 써있는데요. 그런 눈치 좋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 눈치가 좋아야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퍼티나 뭐 시스템이나 그리고 함수 같은 거 합출할 때 이미 정의되는 프로퍼티만 써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우리가 프로퍼티하고 시스템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은 지금 우리 카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은 지금 너비가 80짜리고 높이는 너비의 1.5배로 지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너비가 넓어지면 높이도 똑같이 거기에 비례해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프로퍼티만 정의해 볼게요. 프로퍼티는 앞에 프로퍼티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타입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 적고 초입값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 타입 이름을 적는 게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QML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딱히 타입명 안 적고 보통 변수할 때 바 이렇게 적잖아요. VAR. 근데 여기 타입을 적는 거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타입을 미리 알고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성능을 위해서 프로퍼티 자체는 고정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다른 타입을 쓸 수는 없는 건 아니고 밑에서 좀 설명할 텐데 여기다 쓸 수 있는 타입 이름들은 불 같은 경우는 불린 타입이죠. 논리형 타입으로 트루 또는 페이즈를 가지고 수 있고 인트는 정수고 리얼은 실수고요. 스트링은 문자이고 뭐 컬러, 색깔 그리고 색깔은 뭔가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대입할 수 있고 q.rgb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제네릭 타입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바처럼 타입 자체의 바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바 이렇게 쓰면은 아무 타입이나 다 쓸 수 있어요. 리스트를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리스트 쓰는 경우는 바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프로퍼티 앞에 참고로 리드 온리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리드 온리라는 이름 그대로 읽기 전형이죠. 리드 온리면은 그러니까 읽기 전형이라는 거는 프로퍼티를 선언하되 그 값을 바꿀 수 없게 하겠다. 이 경우는 처음 선언할 때 값을 대입하면 그 값까지 계속 가요. 그 값까지 계속 가는데 대신에 거기 만약에 처음 선언할 때 프로퍼티 바인딩 들어갔다. 그러면 바인딩 때문에 값은 바뀔 수 있어요. 그거 예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퍼티 두 개 정해놨는데 int, 넘버, 0 넘버는 아마 카드의 번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퍼티 불, 프론트 이거는 지금 프론트는 앞이란 뜻이죠. 뒷면인지 앞면인지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즈 넣어놨는데 페이즈라는 건 결국 프론트가 페이즈니까 뒷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뒷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퍼티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얼라이언스 우리가 별명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타입 이름 자리에 얼라이언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라이언스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은 다른 프로퍼티랑 똑같은 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놈인데 여기 지금 텍스트 컬러 이렇게 되는 텍스트 밑에 가면 있거든요. 텍스트 여기 텍스트에 있는 이 컬러예요. 이 컬러랑 똑같이 바인딩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라이언스 컬러 이렇게 설명하면은 텍스트랑 컬러랑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리돈이라고 써있는데 리돈은 잠깐 지우고 이렇게 써놨으면은 컬러가 바뀌면 텍스트랑 컬러도 바뀌어요. 그럼 반대로 텍스트랑 컬러가 바뀌면 똑같이 컬러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C++ 아시는 분 같은 경우 레퍼런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리돈이라고 붙여놨잖아요. 리돈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컬러 이퀄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쓸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여기 지금 텍스트랑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랑 컬러가 바뀌면 컬러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봤고요. 이번엔 시그널 정의는 되게 간단해요. 시그널하고 시그널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인자 있으면 가로 열고 인자 쭉 적어주면 되는데 인자가 없으면 여기처럼 그냥 가로 안 쓰고 그냥 시그널 하고 이름하고 끝나면 돼요. 그래서 클리트가 라는 지금 해놨는데 시그널 같은 경우는 아까 처리하려면 뭐라고 했죠? 앞에 온 붙이고 첫 글자 대문자로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시그널 핸들러도 지금 온 클리트라는 걸 지금 한번 써놨어요. 이건 나중에 가면 지울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우게 되는 일단 인식적으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프론트 이퀄 not 프론트 이렇게 했다니까 뭐냐? 프론트의 값을 계속 바꾸는 true면 fails, fails면 true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뒤집겠다는 얘기 계속 앞면이었다 뒷면이었다 앞면이었다 뒷면이었다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 입니다. 근데 지금 클리트라고 하는 걸 해놨는데 클리트 언제 실행되는데? 하는 건 지금 정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뭔가 클리트라는 게 있으니까 클릭할 때마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러면 그럴 뿐이지 딱히 클리트를 어서 불러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부르는지 밑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안에다가 그냥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렇게 때려 박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메소드가 돼요. 그 C++로 치면 멤버 함수죠. 그래서 이 펑션 이름은 number to 컬러 혹은 num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이 구문 이거 자체는 HSLA 컬러 스페이스 아시면은 금방 이해할 텐데 그냥 어떤 색 값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색깔 생성하는 부분 지금 함수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어진 넘버를 색깔로 변환해서 풀이고 싶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하나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기 시작할게요. 렉탱글 그려요. 렉탱글 아이디 보더 뭐냐? 이 보더 그릴 렉탱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디어스 10 줬으니까 이만큼 둥글게 된 거고 보더 컬러 블랙이고요. 위드스 이만큼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텍스트라고 있어요. 지금 텍스트 안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 뒤집혀 있거든요. 텍스트 아이디 텍스트에다가 이 %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가운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글자는 뭐냐? 카드 넘버예요. 아까 근데 카드 넘버 타입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인트였어요, 인트. 근데 텍스트는 스트링이에요. 이거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인트를 만약에 저기다가 스트링 대입하면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변환이 돼서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는 바인딩 이용해서 카드.하이트 가지고 비례해서 폰트 크기가 바뀌게 해놨고요.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에 넘버 투 컬러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을 해서 프로퍼티 바인딩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카드.넘버라는 걸 인자로 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넘버 프로퍼티가 바뀔 때마다 이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드의 넘버가 바뀌면은 색깔도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스타일하고 스타일 컬러는 이따가 뒤집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비집을 해놨는데 안 보이게 해놨어요. 백이 비집이 아닐 때 보인다고 했는데 백은 뭐냐면은 이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뒷면이 안 보이면 텍스트가 보이고 뒷면이 보이면 텍스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 백 해놨는데 보면 컬러 네이비 주고 있죠? 이거 네이비예요. 네이비 해본색이라고 하는 건데 그 관청색? 권청색?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하고 여기 마진 요만큼 줘갖고 좀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보이는 조건은 프론트가 아닐 때만 보여지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프론트가 페이지 때문에 지금 뒷면만 보이는 상태인데 좀 뒤집어 봐야겠죠 우리. 아까 온클릭트 어떻게 호출하냐 하는 거 했는데 마우스 아래에 집어넣었어요. 마우스 아래에 요만큼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온클릭트라고 하는 시그널을 처리를 해서 페어런트.클릭트를 좀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시그널을 발생시킬 때는 그냥 그 시그널을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온
페어런트의 클릭트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이 시그널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고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뒤집히고 떼면은 더 뒤집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번 이거 좀 바꿔볼까요? 여기 넘버 같은 거 바꿔볼게요. 넘버 예를 들면은 4 이거 보면은 색깔도 바뀐 거 한번 보세요. 아까 넘버가 바뀌면 색깔도 바뀌긴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 올라갈 때마다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여기 마우스가 좀 잘 안 움직이는 나가면 작아지고 다시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이 부분 보면은 컨테인트 마우스 체인지드 이걸 이용을 했어요. 프로퍼티 바인딩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선 뒤에 또 활용을 할 거라서 일부러 시그널을 적어놨고 들어가면은 카드의 스케일 1.1배, 카드의 스케일 1.0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배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넣으면 원래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1.1배로 키우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1.1배로 가졌다가 나가면 다시 1.0 그래서 원래 배율로 돌아가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카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누르면 뒤집히고 그리고 올라가면 커지고 나가면 작아지고 그리고 안에 숫자 있고 숫자에 대한 색깔 있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마지막에 아주 간단한 게임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1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몇 분이죠? 이제 지금 3시 한 40분 되네요. 지금 얼마나 했죠 제가? 1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 15분만 더 할게요. 15분. 예.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우리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중요한 게 얘가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지금 멈춘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눌렀을 때 뭔가 반응을 보여지지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UI를 짜는 데 있어서 그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넣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QL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을 넣은 결과가 바로 보이는데 지금 올라가면 커지죠.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면은 조금씩 커지죠. 나가면 천천히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집을 때 뒤집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코드만 한번 볼게요. 어떤 걸 쓰냐면은 여기 보면은 넘버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넘버 애니메이션 아니면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이커리 같은 건가요? 네? 제이커리 같은 건가요? 제가 제이컬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넘버 애니메이션이라는 놈은 각 프로퍼티 중에서도 값이 숫자인 놈들 뭐 x의 위치라든가 y의 위치라든가 그런 걸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스케일 같은 경우도 아까 실수값이었잖아요. 그런 거 조절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퍼티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값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넘버 애니메이션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넘버 애니메이션 뭐냐면은 타겟이 카드고 프로퍼티가 스케일이에요. 얘가 지금 카드예요. 그리고 프로퍼티 스케일을 하면은 또 스케일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원래 프롬이라는 놈도 있는데 프롬을 생략하면 그냥 원래 있던 값이 1.0에서 시작하는 거 to 1.1 그러니까 1.1배 키우겠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실행 시간이에요. 0.1초 동안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0.1초 걸리는 거 그 밑에 놈 같은 경우 지금 슈링크라는 걸 썼는데 다시 1.0으로 돌리는 애니메이션에는 나갈 때도 다시 0.1초 걸리고 특히 컨테인트 마우스 체인지에서 들어가면은 슈링크 멈추고 일라지 시작하고 나가면은 일라지 멈추고 슈링크 시작하고 이거 원래 있던 놈 왜 끄냐면은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미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게 있으면 그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에 동작하던 놈을 끄고 새로 동작하는 놈을 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번거롭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로퍼티 바뀔 때마다 애니메이션 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애니메이션 좀 지울게요. behavior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스케일을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프로퍼티 바인딩을 해요. 마우스 컨테인트면 1.1로 키우고 아니면 1.0으로 바인딩 시켰어요. 그럼 이제 스케일이라는 놈은 마우스 에어 컨테인트가 바뀔 때마다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스케일이라는 놈이 바뀔 때마다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behavior or 스케일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하나 들어가요. 넘버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배 그러면은 이 스케일을 바꾸는데 이 애니메이션 항상 쓰겠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똑같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주구장창 적은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인 경우는 behavior on이라는 구문을 쓰면 구문이라고 해야 되나? behavior 자체가 아이템인데 on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문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훨씬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집는 애니메이션은 설명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 뒤집는 애니메이션은 로테이션 이용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로테이션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대충 뭐 트랜스폼 시킬 건데 거기다 로테이션 넣는다. 그러니까 회전 트랜스폼이다. 로테이션이라는 거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어디 중심을 할 거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할 거고 회전 축은 Y축 요걸 중심을 이렇게 돌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카드가 앞면일 때는 180도 돌리는 거고 카드가 뒷면이면 0인 거죠. 왜냐면 기본 상태가 뒷면이기 때문에 카드가 앞면이면 180도 돌려야지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마다 뒤집힙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레이아웃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카드 우리 많이 풀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카드 하나 굴릴 때마다 이거 설명해야 된다. 아까 만들었던 거 우리 카드.qm이라는 걸로 따로 저장했어요. 여기 파일 딱 떼가지고 카드.qm이라고 저장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를 카드라고 하는 타입으로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qm을 뗀 이름이 그 타입 이름이 되고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 카드 이렇게 쓰니까 다 얘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카드 만약에 10개 뿌리시다 보면 카드 맞나? 아무튼 10개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먹어요? 만약에 우리 카드 100개 뿌리고 싶어 그러면 카드 100개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소스 코드에다가 쓸 수 있긴 한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쓴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배열할 건데 이거 밑에 이거 밑에 이거 밑에 이거 옆에 이거 하나씩 다 지정할 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어느 세월에 나요 100개를 가지고.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막 생략하면서 할게요. 시간이 없어. 컬럼이나 로우나 여기 보시면 컬럼, 로우, 그리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드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만 설명할게요. 그리드는 뭐냐면은 보면은 컬럼즈 로우즈 몇 개를 써놨죠. 몇 줄 몇 행 몇 열짜리 그리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이템을 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차일드가 하나 들어가려거나 순서대로 툭툭툭 다 이렇게 박혀 들어가요. 앞에서 지금 로우나 컬럼 같은 걸 생략했는데 걔네들은 로우 같은 경우에 걔를 일렬로 배열하겠다 이거고 컬럼 이렇게 세로로 일렬로 배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치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뭐 100개 뽑을 때 100개 찍을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리피터라는 놈이 있어요. 리피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을 이 모델에다가 횟수를 적어주면 그 횟수만 반복해줘요. 사실 모델이라는 놈은 좀 더 복잡한 놈인데 여기서 일단 그냥 어떤 정수가 들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수가 들어가면은 그 정수 횟수만큼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을 복사해서 찍어주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카드 넘버에다가 인덱스 플러스 1 이렇게 적었는데 인덱스라는 건 얘가 몇 번째 카드냐, 이 리피터가 몇 번째 인덱스냐 그거예요. 보통 인덱스 0에서 시작하는 거는 흔한 경험이죠. 보통 일반인들은 흔치 않지만 시작이 0이라는 건 프로그래밍에서는 시작이 0이라는 건 흔한 경험이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게 하려고 인덱스 플러스 1 찍었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뒤에 부분은 설명 안 했더니 생략하시고 요 부분만 설명할게요. 여기 컬럼이 2줄입니다. 이렇게 2줄. 그리고 로우가 하나, 둘, 셋, 넷 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피터에다가 보면은 카드 넘버 인덱스 플러스 1이라고 넣었죠. 그래서 8개 들어갔어요. 인덱스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요. 인덱스는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집어 볼게요. 그럼 번호 잘 들어갔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뭘 하고 싶냐? 이쯤 하면 대충 뭐 만들 건지 대충 아시겠죠? 메모리 게임이에요. 메모리 게임. 이 게임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소스코드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게요. 소스코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생략할게요. 이거 셔플은 뭐냐면 카드 섞는 거예요. 카드 몇 번인지 랜덤하게 바꾸려고 하는 소스코드고 이거 자체는 뭐 사실 PM이랑 별로 상관없고 그냥 알고리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답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리는 거는 이 렉탱글 같은 경우에 위에 점수 스코어 보드에서 솔브드라는 놈이 위에서 정의한 프로퍼티예요. 이 넘버 맥스라는 거는 최대 숫자가 몇 번까지 있는지 적은 거고 이 카드라는 놈은 카드에 대한
리스트고 이거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2장까지 한 번에 2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솔브는 몇 개가 풀렸느냐 그건데 지금 하나도 안 풀렸으니까 0이죠. 그래서 텍스는 솔브드에다가 슬러시에다 넘버 맥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몇 개 풀었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아까 설명했던 그리드 들어갔습니다. 그 4줄에 2줄에 4줄에다가 어느 게 행이냐 아무튼 이렇게 4 곱하기 2고요. 그리고 스페이싱이라는 건 요 간격 말하는데 간격이 20cm 떨어뜨렸습니다. 리피터 들어갔어요. 리피터 안에 이제 카드 들어갔어요. 이 카드 보면은 뭐를 해야 하냐면은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나 또 들어갔는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 3 구현하는데 지금 흔들렸죠? 이 흔들린 애니메이션 구현한 게 이 부분이에요. 시퀀셜 애니메이션이라는 놈인데 이거 뭐 하는 놈이냐면은 애니메이션 몇 개를 연속으로 실행시켜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시퀀셜 애니메이션에도 시퀀셜이 들어있는데 넘버 애니메이션 이거 보시면 프로퍼티 로테이션 들어가 있고 from 0에서 5 그러니까 5도만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마이너스 5니까 갔다가 요만큼 다시 마이너스 5로 갔다가 그 다음에 0이니까 0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요게 차례대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루프 3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이걸 3번 반복한다는 얘기니까 흔드는 걸 3번 흔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서 뒤에 뭐 프로퍼티 액션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흔드는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았다. 깨볼게요. 갖고 좀 흔들어 매는 아이씨. 그래서 해서 다 끝나게 됩니다. 뭐 끝나면 뭐 빡빡이라도 올려주면 좋긴 한데 그리고 제시작 버튼이 여기다. 제시작 버튼 밑에 있어요. 제시작 버튼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위스 하이트 넣고 위치 조정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제시작 집어넣고 클릭하면은 아까 처음에 셔플이라고 카드 섞어주는 컨텐츠 살짝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작 누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위치 바뀌었죠. 이건가? 아, 틀렸다. 이거다. 이러고 있으면 되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컴포넌트랑 onComplete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어떤 아이템이 생성이 되면 그때 호출되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썼냐면은 이거 제일 처음 상태에서 우리 셔플을 한번 불러줘야지 카드가 섞일 거잖아요. 카드 한번 섞어줘야 되니까 처음 만들어서 셔플 한번 불러주려고 onComplete라고 하는 시그널을 한번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많아갖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끝나고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QML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QML 가지고도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C++, 큐트 이런 거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큐트나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까 슬라이드 첫 보시면은 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뭐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든가 아니면 QML이나 큐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해도 제발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시면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따 끝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질문 좀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